청주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입니다. 이제 기말고사 마지막 범위에 해당되는 영상인데요. 학습지 15쪽.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두환 정권에 이어 이제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냈던 6월 민주항쟁의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정말 국민들이 원하던 시대가 열렸을까요? 대통령 직선제 개헌 1987년 10월에 제9차 개헌이 통과가 되면서 오늘날 헌법이 사실 이때 완성이 된 겁니다. 임기 5년의 단임제를 기초로 하는 대통령 중심제, 그리고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택하는 대통령 직선제가 오늘날까지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대통령 직선제를 이렇게 바랬던 이유는요, 군사 독재를 끝내기 위해서였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전두환과 함께 12.12 사태를 이끌었던 노태우가 또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어떨까요? 자,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 버렸습니다. 제13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로 나온 정치인들 중에서 이제 가장 유력한 후보들은 일단 전두환의 후계자였던 당시 여당의 대선 후보 노태우가 있고요. 제1야당의 김영삼 후보, 그리고 6.29 선언 당시에 사면되었던 김대중 후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생님 앞에서 말했지만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 군사 독재는 끝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노태우가 아닌 김영삼 또는 김대중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겠죠. 자, 그러면 확실하게 이 둘 중에 한 명을 대통령으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둘 다 할 순 없잖아, 동시에. 그래서 한 명을 선택하려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정치권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합니다. 이제 표가 나눠지면 안 되니까 표를 한 곳에 몰아주기 위해서 야권 후보, 야권에 있는 야당의 김영삼이나 김대중 중에 한 명만 노태우와 이제 경쟁을 해서 이제 완벽한 승리를 이끌어내는 것이 사실상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바랬던 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었는데요. 결국 야권 후보 단일화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김영삼과 김대중 둘 다 모두 대통령 선거에 참여를 하게 돼요. 출마를 하게 됩니다. 자, 투표 결과 노태우는요, 36.63%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수의 득표율이죠.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득표율입니다. 전체 표 중에서. 자, 그리고 김영삼 후보는 28.03%, 김대중 후보는 27.04%의 표로 결국 노태우가 당선이 되게 됩니다. 자, 국민들이 원하던 그림은 이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의 표차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만약에 후보 단일화를 했다면 이 표가 조금만 여기로 갔었어도 또는 이쪽으로 갔었으면 표가 합쳐져서 노태우를 굉장히 가볍게 이길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결국 직선제는 얻어냈지만 군사독재가 이제 끝났냐? 그건 아니었던 것이죠. 제13대 대통령의 노태우가 당선이 됩니다. 국민들은 굉장히 큰 패배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그 다음에 치러진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요, 노태우가 소속된 여당이 아닌 김영삼과 김대중이 소속된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이 됩니다. 야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정국을 뭐라고 하냐면 여당은 적고 야당은 크다라고 해서 여소야대라고 부릅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로 이제 여소야대의 정국이 형성이 된 건데요. 야당의 힘이 이렇게 세면 굉장히 이제 여당 쪽에서도 이제 좀 견제를 받겠죠. 노태우 정권의 힘이 약해지고 노태우를 이제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는요, 이 야당의 강력한 요구와 지지 속에서 전두환 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압과 12.12 사태에 대한 이 전두환의 죄를 묻기 위한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또한 이뿐만 아니라 이제 당시 측근 비리까지 겹치면서 전두환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자 이제 여러 국회의원들이 활약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눈에 띄었던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이제 그 법정에서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요. 자, 결국 이제 전두환은 이제 이런 청문회의 끝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강원도에 있는 한 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속세를 떠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만큼 당시 이제 노태우 정권의 힘이 굉장히 좀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노태우는 이러한 상황을 반전하기 위해 나머지 김영삼과 그리고 김종필 의원이 소속된 야당을 끌어들여 3당 합당을 추진하게 됩니다. 노태우가 속한 민주정의당, 그리고 김종필이 속한 통일민주당, 김영삼이 속한 신민주공화당, 여당과 야당 그리고 야당이 힘을 합쳐서 하나의 여당이 된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속해 있으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여당인 민주자유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선에서 이 여당의 후보로 대통령에 나선 김영삼이 제14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영삼 정권과 이제 노태우 정권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변화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제 노태우 정권 시기의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군사 정권의 끝이 보이고 이제 직선제 개헌도 이뤄냈겠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바람은 뭐다? 평화통일이라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아닌 민간계 그리고 종교계, 문화계를 중심으로 북한과의 이제 평화적인 교류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인이었던 문익환과 임수경이 실제로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오는 등 굉장히 이제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이제 당시 이제 노태우 정권에서는요, 이제 서울 88 올림픽을 개최를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올림픽은 몇 년에 한 번씩 열리죠? 바로 4년에 한 번씩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88 올림픽 이전에는 84년에 올림픽이 열렸고요. 그 이전에는 80년에 올림픽이 열렸겠죠? 올림픽이 개최된 도시와 주최한 국가가 또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데요. 1980년 올림픽은 당시 소련의 수도인 모스크바에서 개최가 되었고요. 84년은 미국의 대도시 중에 하나인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아직은 냉전 체제였다는 거죠. 80년대에도 냉전이 완전히 끝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러시아와 소련과 미국에서 각각 열린 이 올림픽에는 서로 상대 국가는 참여하지 않은 반쪽짜리 올림픽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올림픽이 시작된 그리스에서는요, 아무리 수많은 도시 국가들끼리 치열하게 싸우던 전쟁이라도 올림픽이 시작되면 전쟁을 멈추고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이제 정정당당한 스포츠로 승부를 하려는 그런 어떤 화합의 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올림픽 정신 중에 하나라고 해요. 자, 안타깝게도 이제 80년 그리고 84년의 올림픽은 반쪽짜리 올림픽이었지만 이 88 서울 올림픽에는 공산주의 국가와 자유주의 국가가 대다수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태우 정부는 이 88 올림픽 이후에 적극적으로 동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소련 같은 이제 그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교류를 시작하는데요. 그걸 우리가 북방 외교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북방 외교를 밑거름으로 북한과의 관계도 한 걸음 진전되는데요. 노태우 정권 당시에 남한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게 되고요.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이제 통일에 대해서 남과 북이 서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된 계기였죠.
자, 그러면 이제 김영삼 정권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김영삼 정부 당시에 지방자치제를 전면 실시하게 됩니다. 장면 내각 당시에 이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다가 5.16 군사 정변으로 지방자치제는 이제 한동안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지금은 우리가 뭐 청주시장이라든지 충청북도 도지사라든지 이런 지방자치단체 장을 우리 손으로 지방 선거를 통해서 뽑잖아요. 그런데 이 전까지는 이제 박정희 정권 시대에는 어땠냐면 이제 지방자치단체 의장들은 전부 다 그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지방의 사정이라던가 여론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맹점이 있었는데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 지방자치제를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고위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고위 공무원이라고 하면 뭐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을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아무래도 자리가 자리인지다 보니까 그들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부패가 일어나기가 너무 쉽고 부당한 재산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이런 비리 없는 정치를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에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해서 모든 은행 거래, 모든 돈 거래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신분 확인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전에는 신분 확인 안 하고 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통장을 개설하거나 뭐 은행에서 돈을 보내거나 돈 거래를 하거나 뭐 주식을 사거나 이럴 때 신분 확인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제 다른 이름으로 가명으로 얼마든지 통장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을 숨길 수 있는 거죠. 남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그 통장에 넣어놓으면 내 재산이 아닌 것처럼 되니까요. 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했던 정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제 잔재와 군사 독재 시대를 청산하고자 역사 바로 세우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두환과 노태우를 법정에 출두를 시키고요. 반란죄 그리고 내란죄로 실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실형 선고가 뭐냐? 징역을 때렸다는 것이죠. 이제 무기징역 그리고 뭐 징역 20몇 년 내에 실형을 선고하고 실제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당시로서는 대통령이 감옥에 간 최초의 사례였죠. 뭐 지금은 뭐 다른 사례도 굉장히 많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좀 쇼킹한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제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시민군들을 향해서 그 계엄군들이 총을 쏜단 말이에요. 그 총을 쏘라는 명령을 누가 내렸는지를 끝까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형을 산 지 얼마 안 돼서 몇 개월도 안 돼서 김영삼은 이제 이들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게 맡기자. 지금은 화합을 해야 할 시기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특별 사면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노태우와 전두환이 모두 사망을 했잖아요. 선생님이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실을 결국 그들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밝혀내지 못한 것이 가장 안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선생님이 다른 색으로 표시해놨는데요.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이제 김영삼 정권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 좀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자, 김영삼 정권 말기에 1997년에는요, 우리나라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국가 부도 상황에 거의 처하게 되는데요. 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빚에 허덕이게 되는, 빚더미 안게 되는, 그래서 IMF에게 이제 금융 지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이제 돈을 빌리게 된 것인데요. 국가 부채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은요, 이제 야당 후보였던 김대중을 제15대 대통령에 앉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드디어 투표를 통해서 여당의 후보가 아닌 우리 손으로 직접 야당 후보를 선택했다. 그래서 정권이 교체됐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정권이 넘어갔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평화적인 정권 교체라고 부릅니다.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요. 그 뒤에 이제 김대중의 뒤를 이은 16대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과 17대 대통령 이명박, 그리고 제18대 대통령 박근혜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은 노무현 정권에서 태어났지만 아마 어린 시절은 이명박 정부부터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명박 정부의 이제 주요 내용들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당시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면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고요.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G20 정상회의를 개최해서 세계의 이제 선진국으로 우뚝 선 한국을 보여줄 수 있었죠. 자, 그 뒤를 이은 박근혜 정부는요,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을 강조했지만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그래서 모두가 두 손 놓고 300명의 사람들이 바다에 빠지는 것을 봐야 했던 사건이 있었죠. 바로 2015년에 발생한, 벌써 7주기네요. 2015년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입니다. 세월호 사건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뭐 학교에서 이렇게 2014년이네요. 죄송해요. 2014년 4월 16일에 이제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갑작스럽게 침몰을 하게 되면서 승객 30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된 사건인데요. 그 과정에서 정말 반드시 이루어졌어야만 했던 그 선원들의 구조 행동이라던가 또는 해경들의 적극적인 구조라든지 또는 이 모든 것을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컨트롤 타워의 부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밝혀지게 되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도 많이 하고 분노도 많이 했습니다. 자, 덧붙여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 또 문제가 됐었던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용하는 교과서가 학교마다 다 다른 거 아시나요? 같은 과목의 교과서여도 우리 학교에서는 A 출판사의 교과서를 쓰고 뭐 친구네 학교에서는 B 출판사의 교과서를 쓰고 또 다른 학교는 C 출판사의 교과서를 쓰는 체제인데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의 교과서 체제는 검정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검정 체제인데요. 이 검정 체제는 뭐냐면 국가에서 일정 부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한국사 교과서를 예로 들자면 대단원은 4개로 구성을 하고 1단원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내용을 꼭 담아야 되고 2단원은 이런 내용을 담아야 되고, 그러니까 자세하게 알려주는 건 아니고요. 대략 큰 틀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쓰세요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A 출판사, B 출판사, C 출판사에서 각각 이 교사 지필진 그리고 교수 지필진들을 모아서 그 국가에 제시한 기준에 맞춰서 교과서를 씁니다. 그런데 어떤 사진을 갖다 쓸 건지, 어느 사건을 좀 더 강조할 건지, 탐구활동은 어떤 자료를 쓸 건지, 이것은 오로지 출판사의 선택이기 때문에 같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도 A 출판사, B 출판사, C 출판사의 내용이 다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선생님이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우리가 사실 배우는 역사적 사건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고정된 사실, 변함없는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그 사실을 두고 해석하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시험의 허덕이기 때문에 이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요. 역사적인 사건을 외우고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느끼고 뭐를 깨닫는지가 중요한 건데,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에 따라서 같은 사건을 두고도 해석이 달라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해석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는요,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로 하려고 했는데요. 국정화는 교과서가 오로지 딱 한 권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만든 한 권의 교과서를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이 배운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이제 여러분 교과서가 여러분은 잘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이 배운 지식의 기본은 대부분 교과서에서 배우잖아요. 교과서에서 잘못된 내용이나 오류를 알려주면 이제 이게 평생 가는 지식이란 말이야. 선생님이 옛날에 배웠던 지식 중에 잘못된 지식이 뭐냐면, 이제 과학 시간에 그 미각에 대해서 배웠어. 그리고 이제 혀에 보면은 혀의 윗부분은 쓴맛을 느끼고, 중간 맛은 무슨 맛을 느끼고, 여기는 무슨 맛을 느끼고, 여기는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근데 알고 보니 이게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부분이 나눠지지 않는데요. 나는 그걸 교과서에서 배웠기 때문에 난 평생 이런 줄 알았지. 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교과서를 한 권으로 통일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지식을 주입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고요. 역사 왜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비판적인 사고를 키워가는 단계인 학생들에게 한 가지 생각만 강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 당시 중고등학생들이 거리에서 이제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결국 박근혜 정부는요, 촛불 시위로 무너지게 됩니다. 알고 보니 우리의 대표로 뽑았던 대통령 뒤에 우리가 뽑지 않은 비선 실세가 있더라. 그리고 대통령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그것을 남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2016년 10월부터 터져 나오게 됩니다. 주말마다 서울과 전국 곳곳에서 촛불 집회가 열리게 되고요. 2016년 12월에 국회에서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키고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역사상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으로 기억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한국사의 최근 현대사까지 정말 배워보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입니다. 1쪽부터 15쪽까지고요. 객관식 20개, 서술형 4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얻어내시기 바랄게요. 자, 선생님은 이제 다음에 한눈에 보기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